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와 마라도나의 고향이라 모를 수가 없는 나라죠.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뽑을 때 메시랑 마라도나, 펠레는 절대 빠지지 않는데요. 이 중에 둘씩이나 배출한 게 아르헨티나예요. 당연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요, 이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만약에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현지인이랑 조금 친해지고 싶다, 축구 얘기부터 꺼내면 잘 먹힌다고 해요. 꼭 축구 쪽이 아니라도 유명인들이 많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올리비아 하세 있죠. 오드리 헵번이랑 같이 세계 3대 미녀인데 이분도 출신이 원래 아르헨티나예요. 사실 아르헨티나가 미녀가 많기로도 유명해요. 세계적인 슈퍼모델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고 축구 경기장에서는 관중석의 미녀들이 카메라에 많이 찍히는데 유럽계 혼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프란치스코 교황도 아르헨티나 출신이거든요. 유럽이 아니라 남미에서 교황을 배출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일단 아르헨티나가 국민의 90% 이상이 로마 가톨릭을 믿어요. 이 가톨릭은 로마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교황청도 로마 안에 있거든요. 근데 로마가 이탈리아 수도죠. 덕분에 이탈리아에서 교황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핏줄은 이탈리아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이주민 출신이거든요. 원래 아르헨티나에 이탈리아계 이주민이 많은데 이 교황도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가 유명한 게 소예요. 나라의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요. 나라 인구가 한 4,500만 정도 되고요. 소는 5,400만 마리가 넘어요. 수출량으로도 세계 5등 정도가 되고 당연히 소고기라는 게 굉장히 흔하고요. 그만큼 저렴해요. 돼지고기보다 싸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는 꽃등심이 키로당 몇천 원씩 했다고 해요. 덕분에 소를 거의 주식으로 먹죠. 여기서는 적게 먹는 게 소식이 아니라 소를 먹는 게 소식이에요. 참으로 부러운 소식을 듣고 있는 건데 거의 매일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해요. 가난해도 소는 먹는다고 할 정도니까 말 다 한 거죠. 1인당 1년에 소를 100kg씩 먹고 있어요. 통계에서 애기들이나 빈곤층, 비건주의자를 빼면은 거의 150은 먹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저렴한 소가 넘치는데 우리도 수입해다가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재 한국에는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를 따로 정해놓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수입을 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도 이 수입 금지 국가 중에 하나고 참담한 심정인데 이게 워낙에 소를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먹는 법이 따로 있겠죠. 가장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요리가 아사도예요. 우리의 삼겹살 정도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고기죠. 소의 갈비를 거의 통째로 뜯어다가 통으로 굽는 바베큐 요리예요. 보통 바베큐라 그러면 직화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거는 불이랑 멀리 떨어뜨려 굽기 때문에 약한 열로 몇 시간 동안 굽는 게 특징이에요. 메시가 또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요리인데 워낙에 소가 많다 보니까 옛날엔 이 소를 다루는 전문직이 따로 있었어요. 가우초라고 일종의 카우보이나 양치기 같은 목동이에요. 이 가우초가 소를 잡아다가 해먹던 게 아사도고요. 이 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평야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방목에다가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고요. 작물을 키우기도 편하죠. 특히 국토의 절반이 경작이 가능한 땅이고 대부분이 아직 개발조차 안 돼 있어요. 땅이 워낙에 넓어가지고 대표적인 평야가 팜파스인데 여기 면적만 대한민국의 7배예요. 그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을 보면은 거의 다 백인이거든요. 메시랑 마라도나도 백인이고. 근데 브라질 대표팀을 보면은 피부가 조금 어두워요. 보통 남미인이라 그러면은 이런 어두운 톤이 떠오르는데 신기하게도 아르헨티나는요 국민의 97%가 백인이에요. 그냥 백인 국가예요. 어쩌다 백인이 이렇게 많아졌냐? 주로 유럽의 경제가 안 좋을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많이 왔거든요.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럽인들이 건너와가지고 원주민들을 제거하고 세운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요 유럽인이란 정체성과 자부심이 강해요.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랑 스페인계가 많은데 이들이 정치와 경제 전반의 주류가 되고 있고요. 그 옛날에 비정상회담에 알베르토라는 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알베르토라는 이름이 이탈리아나 스페인계의 이름이거든요. 참고로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이름도 알베르토예요. 이 유럽계 이주민들이 처음 정착을 한 곳이 라보카라는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가 또 탱고의 발상지예요. 유럽의 정착민들이 만든 음악이 탱고거든요. 보통 브라질은 삼바, 아르헨티나는 탱고라고 하는데 그 여행 가면은 탱고 쇼라는 걸 꼭 봐야 된다고 해요. 보통은 저녁을 먹으면서 탱고를 관람하게 되는데 이국적인 정치가 강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 라보카를 중심으로 확장이 되면서 지금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되고요. 이런 역사가 잘 담겨있는 만화가 바로 엄마 찾아 산만리예요. 주인공인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이동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최근에 메시가 하는 인터뷰가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라서 국민들이 축구라도 보면서 위안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경제가 대체 어떻게 안 좋다는 건지.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국가 부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9번째 부도예요. 쿨이 돌 때마다 부도를 내요. 근데 참 용한 게 매번 안 죽고 부활하고 몇 년 뒤에 또 부도를 내요. 부도술사도 아니고. 이게 산업이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세수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복지는 또 엄청나게 하거든요.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재정 적자가 만성적이에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계속해가지고 돈을 빌리고 못 갚고 배째라고 부도를 내고 있는 건데 근데 이미 부도에 대한 대처법은 경제에 올랐어요. 지금 태권도 합기도가 아니라 부도가 구단이에요. 부도를 굉장히 부드럽게 넘기고 있는데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받으시든가 라고 하면서 빚을 탕감받기도 하고요.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돌려막기도 해왔는데 지금까지 받은 구제금융만 수십 번이에요. 제주도 좋아. 이 부채와 부도 문제 말고도 인플레이션이 만성적이고 고착화가 돼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통화로 페소를 쓰거든요. 이 페소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몇 년째 쉬지도 않고 꾸준하게 딱 물가도 그만큼 계속해서 오르고 있겠죠. 최근에는 코로나의 전쟁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물가는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물가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올 한 해만 2배가 오를 거란 전망도 있는데 10,000원에 말아먹던 국밥을 20,000원에 먹는 거죠. 이 정도면 뚝배기 바닥까지 핥아야 될 것 같은데 물가가 날마다 바뀌니까 가격표도 계속해가지고 바꿔붙이고 있고 알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돈으로 뭘 사는 것도 계산이 복잡해지고 당장 필요한 물자를 구하는 것도 잘 안 되니까 광장에 모여가지고 물물거리까지 하고 있어요. 서로 집에 있는 거 다 털어와가지고 그냥 바꿔 쓰는 거죠. 고대 잉카 문명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이 돈의 가치가 유지가 안 되니까 월급이 들어와도 저축을 안 해요. 저축보다는 소비가 이득이에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물건으로 바꾸는 거죠. 아니면 달러나 금으로 바꾸든가. 그래서 최근에는 외환 거래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인플레는 빈곤 문제를 악화시켜요. 월급에 비해 물가가 비싸니까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거죠. 지금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도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식량이 풍부한 나라에서 먹는 걱정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다시피 인플레는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고 이게 다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시위가 규모화가 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여야 갈등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당내 계파 갈등이 있고요. 이 당내 여러 계파가 행정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부 안에서도 계파 갈등이 상당해요. 특히 대통령이랑 부통령이 노골적으로 맞짱을 뜨고 있는데 둘이 당은 같은데 계파가 달라요. 대통령은 약간 중도 좌파고 부통령은 치우친 좌파거든요. 이 부통령은 포퓰리즘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부통령인데 전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남편도 대통령이었어요. 당내 입지가 클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부통령이 암살을 당할 뻔한 적이 있고요. 현재 국고 횡령 사건으로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정치 싸움을 하는 거죠. 나라가 개판이 났으면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싸우고 자빠졌고 국민들 속이 어떻겠어요. 메시가 축구라도 잘해가지고 국민들을 위로를 해야 된다.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르헨티나가요 원래 굉장히 잘 살았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에는 세계 5대 경제 대국이었어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간단해요. 자원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자기들도 다 못 쓸 정도예요. 국토의 70% 이상이 개발도 안 됐어요. 종류도 뭐 광물, 에너지, 식량 없는 게 없어. 이 자원과 자원을 가공하는 1차와 2차 산업이 주요 산업이고 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자원이라는 게 다 땅에서 나는 거다 보니까 지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르헨티나가 일단 남미에 있죠. 우리나라의 거의 정반대에 있어요. 한국에서 땅 파고 내려가면요. 아르헨티나 근처로 나와요. 때문에 시차도 딱 하루에 반인 12시간이 나오고요. 이 지구를 위아래 반으로 쪼개면은 우리는 위쪽인 북반구에 있는데 남미는 남쪽의 남반구에 있어요. 때문에 계절도 정반대로 가요. 긴팔 입고 갔으면 반팔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국토가 진짜 넓어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나라거든요. 인도 바로 다음이 아르헨티나예요. 우리 한국보다 27배가 커요. 자원은 땅에서 나기 때문에 국토가 넓으면 자원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넓은 만큼 지질도 지형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가지고 광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 광물 자원의 보유량이 세계 6등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도 많습니다. 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3위거든요. 중국이랑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심지어 재생에너지까지 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쓰기도 좋고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풍력이 또 잘 돌아가요. 그리고 국토 모양을 보면은 위아래로 길쭉하거든요. 때문에 온도차가 상당해요. 적도랑 가까운 북쪽은 따뜻하고 남극이랑 가까운 남쪽은 아이 추워요. 덕분에 한 나라 안에서 열대우림이랑 비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후가 공존하면서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지금은 상품성 작물을 집중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두, 옥수수, 밀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요. 얘들은 온갖 가공식품의 원재료라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그만큼 수출이 잘 돼요. 특히 전체 농업 생산량의 절반인 대두인데 대두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콩이거든요. 뭐 콩기름, 두유, 두부, 장류 다 대두가 들어가요. 참고로 대두에서 싹이 난 게 콩나물이고요. 녹두에서 싹이 난 게 숙주나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럽인들이 많아가지고 빵이나 파스타를 많이 먹어요. 때문에 밀농사도 꽤 짓고 있는데 빵이 굉장히 쌉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키면은 빵은 그냥 공짜로 나와요. 바구니에 한 가득 담아가지고 전체 수출에서 70%가 농축산물이에요. 이 농업이랑 축산업이 경제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는 거죠. 세계 5대 경제 대국에 올랐던 것도 이 자원 덕분에 가능했고 특히 세계 대전을 치르는 동안에 이 자원이 비싸게 잘 팔렸어요. 당시에는 전쟁 물자가 엄청나게 필요했는데 유럽 전역이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니까 공급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수요는 커지고 공급은 주니까 국제 자원의 가격이 폭등한 거죠. 이때 아르헨티나가 돈을 쓸어 담은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된 거고. 근데 지금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됐죠. 어떻게 이렇게 찐덕한 꿀이 두텁게 발린 땅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냐. 여기서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비아냥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자원의 함정이라고 하죠. 자원이 많으면 경제가 자원에 의존하게 돼요. 이 자원 의존적인 경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돈을 버는데 내릴 때는 또 위기에 빠지는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안정하다는 한계를 안고 사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은요.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프라와 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을 벌 때 다양한 산업을 키워서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위기가 왔을 때 위험이 분산이 되고 해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는요. 단기적으로도 위기 관리를 못하고 장기적으로도 투자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왔으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텨야 되는데 보통은 재정 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줄이게 되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복지를 줄이지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포퓰리즘 정치가 만성적이고 고착화가 돼 있거든. 너무 오랫동안 복지국가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복지를 갑자기 줄이면은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도 투자를 못하는 게 원래 돈이 벌릴 때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벌 때는 또 잘 벌린다고 복지를 늘렸어요.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국가나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복지였어요. 산업에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주머니에다가 돈을 찔러 넣어준 거죠. 온갖 종류의 보조금이 나가고 허구한 날 임금이나 연금을 인상했어요. 사실 이 자원이 많다는 게 포퓰리즘이 등장하기 좋은 조건이 되기는 해요. 자원을 팔아가지고 국민들을 먹일 수가 있으니까. 산업을 투자를 조금 덜해도 고용 창출을 조금 덜해도 버텨지니까. 근데 복지라는 게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게 힘들거든요. 저항이 심하잖아요. 늘려놓고 줄이지를 못한 거예요.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해서 자꾸만 어딘가에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와야 돼요. 돈을 찍어내거나 빌려오는 거죠 계속. 그렇게 국민들에게 복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아니면 자꾸 돈을 빌려요. 그리고 못 갚아요. 부도가 나요. 이게 계속해가지고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포퓰리즘 정권의 신물이 날 때면은 시장 친화적인 정부도 등장하긴 했어요. 이런 정부는 보통 복지부터 줄였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국정 운영이 잘 안 됐고요. 특히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을 키워야 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노동자한테는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임금은 낮고 노조 만들기 힘들고 직원 자르기 쉽고 이런 식으로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게 됩니다. 버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IMF 때 구조개혁을 한 것도 이런 방향으로 된 거고 이게 우리처럼 결과라도 잘 나오면 다행인데 경제라도 성장했으면 다행인데 아르헨티나가 잘 안 풀렸다는 게 문제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희생은 희생대로 치렀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안 느니까 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럴 바에는 그냥 복지라도 잘해주는 정치인을 뽑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성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버티면서 기다려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포퓰리즘을 하면서 생긴 문제가 또 있는 게 노동법이 지나치게 노동자에게 유리해요.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강성 노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여러모로 기업하기가 까다로운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일자리가 늘기 힘든 구조인 거죠. 실제로 이번에도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포퓰리즘을 다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자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었어요. 이 만성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빈곤 문제 그리고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국가의 경제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 복지에 돈을 펑펑 쓰니까 나라 국간이 늘 부족해요. 자꾸 돈을 빌리고 못 갚아서 부도가 나고 아니면 돈을 찍어내가지고 돈을 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돈이 시중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와 재정의 수준에 맞는 복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합의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